새벽 어스름 속을 걸어본 적 있니? 사람의 육체가 얼마나 따뜻하고 연약한 것인지 실감하며 차가운 공기 속으로 발을 내딛는 새벽. 모든 사물의 몸에서 파르스름한 빛이 새어나와 방금 잠이 씻긴 두 눈 속으로 기적처럼 스며들어오는 새벽. 키리의 그 거리 끝에 아파트 2층에 우리가 살았던 시절, 새벽이면 늘 그렇게 혼자 골목을 걷곤 했어. 공기에서 푸른 기운이 가실 때쯤 집으로 돌아오면 아버지, 어머니, 넌 아직 잠들어 있었지. 바깥보다 어두운 실내를 밝히려고 나는 갓등을 켜고 깨끗한 허기를 느끼며 냉장고를 뒤졌어. 몇 알의 호두를 꺼내 우물거리며 발 뒤꿈치를 들고 살금살금 내 방으로 들어가곤 했어. 이제 그 모든 일들은 나에게 불가능한 것이 되었어. 충분히 밝은 시간, 밝은 장소에서만 뜻대로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다만 상상할 뿐이야. 동틀 무렵 지금 새든 집을 나서서 차량도 행인도 드문 어둑한 거리를 통과해. 오래전 우리가 살았던 수유리 집에 다다를 때까지 걷고 또 걷는 내 몸. 수유리의 우리 집 기억하니? 방이 4개나 되는 당시로서는 꽤 넓은 편이었지만 외풍이 심해 겨울을 나기 힘든 빌라였지. 동양이라 더 춥다고 어머니는 불평하시곤 했지만 난 그게 더 좋았어. 새벽에 깨어서 거실로 나오면 모든 가구들이 푸른 헝겊에 쌓여있는 것 같았지. 파르스름한 실들이 쉴 새 없이 뽑아져 나와 싸늘한 공기를 그득 채우는 것 같은 광경을 내복 바람으로 넋없이 바라보며 서 있곤 했어. 마치 황홀한 환각 같던 그 광경이 약한 시력 때문이었다는 걸 그땐 알지 못했지. 삐비라고 이름 붙였던 우리 병아리 기억하니? 교문 앞에서 종이봉지에 담아 팔던 그 따뜻한 녀석을 내가 사들고 왔을 때 아직 학교에 안 들어간 너는 좋아서 얼굴이 새빨개졌지. 녀석을 키워도 된다는 허락을 어머니께 받을 수 있었던 건 순전히 떼쟁인 너 덕분이었어. 하지만 채 2달이 지나지 않아 우린 나무젓가락 한 짝을 분질러서 교차되는 부분을 무명실로 칭칭 감아 십자가를 만들었지. 그때까지 우린 선산 묘지의 상석과 비석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 서양 동화책의 그 사파에서 본 대로 흉내를 냈던 거지. 빌라 공용 화단의 흙은 단단하게 얼어 있었어. 밤새 울어서 눈이 부은 너는 언 땅을 숟가락으로 파다 말고 손이 시리다고 했어. 내가 움켜쥔 숟가락은 흙을 이기지 못해 이미 휘어 있었고 하얀 가재 수건에 쌓인 삐비는 여전히 고요했어. 실은 그곳을 찾아가 보았어. 이곳으로 돌아와 맞은 첫 겨울에. 빌라는 헐리가 없더구나. 대신 2층을 더 올린 신축 상가 건물이 들어서 있었어. 화단이 있던 자리에는 주차 공간을 표시하는 흰 선이 그어졌고 승용차 2대와 승합차와 소형 트럭이 나란히 주차돼 있었어. 앞 유리와 사이드미러에 잔뜩 성에가 낀 그 차들을 보다가 내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흰 김을 바라보다가 무심코 생각했던 것 같아. 어떻게 됐을까? 그 작은 뼈들은. 라나, 네가 보내준 편지와 CD 잘 받아보았어. 받은 날 밤 바로 답장을 썼는데 쓰다 보니 마음에 들지 않아 이렇게 다시 쓴다. 어째선지 요즘은 어떤 글이든 쓰다 보면 금세 생기 없는 식상한 내용이 되어버리는구나. 어쨌거나 네가 편지에 걱정한 것과는 반대로 난 잘 지내고 있어. 믿을 만한 의사에게 정기적으로 진찰을 받고 제때 음식을 만들어서도 그렇게 먹는단다. 아침이면 30분쯤 맨손 체조를 하고 오후에는 꽤 오랫동안 골목 산책을 하곤 해. 사실 건강이 걱정스러운 사람은 오히려 너야. 너는 불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이지 않니? 무엇이든 몰두하면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여서 결국엔 병을 얻고 마는 사람이지 않니? 계집애 같은 오빠와 사내 같은 여동생, 친척들은 늘 우릴 그렇게 비교했지. 넌 그런 말을 죽다가도 싫어했어? 나처럼 서랍을 정리하라는 말.
나처럼 책가방을 미리 챙겨두라는 말, 나처럼 글씨를 반듯하게 쓰라는 말, 나처럼 공손하게 어른의 얼굴을 올려다보라는 말. 기차 화통 같은 목소리로 너는 엄마에게 소리 지르곤 했지. 그만 좀 해요. 열이 나서 못 살겠어. 냉장고에라도 띄워두고 싶은 심정이라고. 요즘도 그런 일 하나? 냉장고에 띄워두고 싶도록 화나는 일이 있니? 연습이 바쁘다고 학창시절처럼 아침 저녁으로 미슬리만 먹는 건 아니니? 마음이 잘 맞지 않는다던 단장하고 좀 좋아졌어? 어머니와는 그때 이후로 통화해봤니? 무릎은 어떠시니? 혼자서 잘 지내고 계신 것 같니? 어머니와 네가 힘을 합해 걱정하는 아카데미 일은 언제나 그렇듯 아직도 별탈 없단다. 내가 무일푼이 될까봐, 자존심 때문에 그걸 아무한테도 말 안 할까봐 어머니는 노심초사하시지. 얼마 전엔 라틴어 초급반이 하나 더 개설되었다고, 이제 일주일에 4번 강의한다고 어머니께 전해주겠니? 반이 많아졌다 해도 학생 수는 적어서 전혀 힘들지 않고 나이가 들 만큼 들고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라 수업하는 게 재밌다고. 여기 돌아와서 처음 2, 3년간은 동양 고전들을 간간히 찾아 읽었는데 모르는 부분을 묻는 동안 격이 없이 친해진 학생들도 있다고. 그러고 보니 그 학생들과 연락한 지 한참 되었구나. 고백하자면 학생들을 지켜보다 보면 문득 부러워질 때가 있어. 우리처럼 인생과 언어와 문화가 두 동강 나본 적 없는 사람들만 가질 수 있을 어떤 확고함 같은 것이. 라나, 실은 이즘 특이한 학생이 눈에 띄어서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어. 적은 수의 학생들과 수업하다 보니 눈빛만 봐도 각자 관심사를 느낄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처음부터 어떤 텍스트에도 관심이 없었어. 희락 철학에도 문학 작품에도 간혹 인용되는 신약 성경에도. 그렇다고 태만한 건 아니고 오히려 출석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언어 자체의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할까. 문법과 특수한 표현들의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만은 느낄 수가 있어. 하지만 그보다 특이한 점은 그 사람이 결코 말을 하지도 웃지도 않는다는 거야. 수업 시간에 지명하면 대답하지 않고 휴식 시간에도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아. 처음에는 그저 수줍어하는 성격의 여자라고만 생각했는데 반년이 지나도록 단 한 번도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걸 깨닫자 이상한 생각이 들더구나. 한 번은 휴식 시간이 막 끝나고 교실로 들어오는데 한 학생이 웃으며 나에게 말했어. 그 여자가 히라보로 시를 썼다고. 나는 호기심이 생겨 한 번 보고 싶다고 말했는데 그 여자는 내 얼굴을 뚫어지게 올려다보더니 일어서서 강의실을 나가버렸어. 소리를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퍼뜩 든 건 그때였어. 여태 입술을 읽어 간신히 강의를 따라왔던 거라고. 그래서 어떤 농담과 질문들에도 반응할 수 없었던 거라고. 난 서둘러 복도로 뛰어나갔어. 캄캄한 비상계단으로 막 내려가려는 그 사람의 팔을 붙잡았어. 그 사람이 천장에 환한 조명을 벗어나는 순간 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니까. 그래서 나는 말과 수화로 동시에 미안하다고 말했어.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거냐고. 모르고 있었다고. 불편하게 할 생각은 결코 없었다고. 그게 독일어 수화라는 사실을, 당연히 한국어 수화와는 다를 거라는 사실을 곧 깨달았지만 다른 방법은 생각해낼 수가 없었어. 어떤 반응도 하지 않은 채 그 사람은 물끄러미 나를 건너다 보았어. 그때 내가 느낀 이상한 절망을 너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 여자의 침묵에는 두려운 데가, 어딘가 지독한 데가 있었어. 오래전 죽은 삐비의 몸을 하얀 가재 수건에 싸려고 들어 올렸을 때, 우리가 얼어붙은 숟가락으로 파낸 작은 구덩이 속을 들여다 보았을 때 느꼈던 정적 같은. 상상할 수 있겠니?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그런 침묵을 본 건 처음이었어.